1127년 겨울, 툭하면 천자국을 자랑하던 송나라의 수도 변경, 오늘날 카이펑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그해 1월, 이 도시는 단 20일 만에 철저히 짓밟히고 황제 2명과 황족 조정 대신 수천 명이 포로가 되어 북쪽으로 끌려갑니다. 중국 역사에서 정강이 변이라 부르는 사건이죠. 오늘은 이 비극을 통해 왜 무능함은 얕은 수로 덮이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송나라는 건국 이래 계속 마음속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바로 여는 16주, 오늘날 베이징과 그 주변 북중국 요충지입니다. 이 땅은 5대 19 시기 후진의 석경당이 거란족의 요나라의 통째로 넘긴 곳으로, 이후 요는 이 지역을 발판 삼아 송을 압박했고 결국 1005년 산원 조약 이후 송은 해마다 은과 비단을 바치는 치욕스러운 화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12세기 초 북녘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만주 일대에 살던 여진족이었죠. 이들은 원래 요나라의 지배를 받던 반유목 반농경 민족이었지만 1114년 완한 아골타가 부족들을 통합해 반기를 들었고 1115년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국호를 금이라 정합니다. 요나라 입장에선 속국의 반란이었지만 송 입장에선 100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던 숙적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송 조정은 곧바로 금에 접근합니다. 요를 남과 북에서 협공하자는 제안이었죠. 우리는 남쪽에서, 당신들은 북쪽에서 치고 들어가자. 대신 요에게 바치던 공물을 앞으로 금에 바치고 석경당이 넘겼던 여는 16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1120년경 맺어진 이 동맹은 여진의 신흥 강국에게 요를 밀어낼 명분과 재정적 이득을 안겨주었습니다. 문제는 실력이었습니다. 송은 100만 대군을 자랑했지만 숫자만 많았지 북방 기마군과 맞붙을 전투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도 그 약점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금군은 기동력과 전투력에서 요군을 압도하며 각지를 순식간에 점령했지만 송군은 요의 남쪽 수도 연경을 공격했다가 번번이 패배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흥 강국 금의 눈에 송은 말만 큰 부자 이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까지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공납을 성실히 옮기고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금이 송을 파트너로 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가 무너지자 송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송은 금과의 새 조약으로 공납을 줄이고 시간을 벌려 했고 약속했던 물자와 돈도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망한 요의 잔존 세력과 접촉하며 금 내부를 흔들려는 정치 공작까지 벌입니다. 겉으로는 문명국 송대의 오랑캐 금이라는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실제 국력과 군사력은 금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였죠. 이 신뢰 붕괴의 절정이 바로 황제의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1126년 금은 한 차례 송의 수도 변경을 포위했다가 막대한 은과 비단 말, 땅을 내놓겠다는 조건으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 조정에서 파견한 사절단 중 2사람이 옛 요나라 귀족 출신이라는 사실을 안 흥종은 이들을 끌어들여 반금 동맹을 꾸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황제는 촌농 속에 암호문을 숨긴 편지를 보내 이들을 회유하려 하지만 이 사건은 곧바로 발각되고 금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송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이미 확인된 군사적 열세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며 시간을 벌어 국방을 재건하는 길. 둘, 실력은 없는데 체면만 세우며 계속 약속을 어기고 상대의 신뢰를 완전히 잃는 길. 송의 지배층은 두 번째를 택합니다. 이제 금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1125년부터 개시된 본격적인 침공에서 여진 기병은 황허를 건너 남하했고 북송의 요새와 도시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많은 장수들이 저항 대신 항복을 택했고 1126년 초에는 이미 송의 수도 변경이 포위되었습니다. 이때 휘종은 책임을 피하려 다시피 아들에게 황위를 넘기고 자신은 도망치듯 남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러나 황제가 둘이라고 사태가 나아질 리는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비상사태 와중에도 궁궐 안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휘종은 역사상 손꼽히는 예술가 황제였습니다. 유려한 서체 수금체로 유명한 서예가이자 시와 그림, 정원 조성, 음악까지 두루 사랑한 감각적인 군주였죠. 그는 온 나라의 진귀한 서화와 공예품을 모으기 위해 관청을 두고 관리할 정도로 수집에 몰두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운명의 장난은 그가 미술관장이나 예술 후원자가 아니라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경 밖에서는 강력한 기마 제국이 태어나고 있는데 왕궁 안에서는 여전히 예술품 감상과 사치가 이어졌던 겁니다. 첫 번째 포위가 끝나고 금군이 물러나자 조정은 잠시의 위기를 마치 해프닝 정도로 여겼습니다. 군비를 재건하기보다 다시 연회와 행락이 늘어났고 흥종은 경험 많은 장수들을 물러나게 하며 수도 방어선을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 전쟁 준비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금군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침공에서 금은 더 큰 병력을 동원했고 성벽 바깥에서는 공성 무기가 쉼없이 성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미신과 도술 진법에 기대 전황을 뒤집겠다는 황당한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곽경유의 도참과 도술 의존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군사외교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은 그렇게 허무한 환상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1127년 1월 9일 북송의 수도 변경은 두 번째 포위전 끝에 함락됩니다. 휘종과 흠종 그리고 황족 조정 관료 수천 명이 포로가 되어 북쪽 금나라 수도 상경으로 끌려갔고 궁궐의 서적, 그림, 악기, 장인들까지 대거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정강의 변이라 부릅니다. 다행이라면 황실의 아홉째 아들 조구, 훗날의 송고종만은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강남으로 내려가 임한 지금의 항저우에 새 수도를 두고 남송을 세웁니다. 북송은 이 사건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송이라는 국호 자체는 남쪽에서 가까스로 이어졌습니다. 군사력은 약했고 외교 신뢰도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송조정은 요와 금 사이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는 얕은 술수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휘종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 있었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리더의 자리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 예술가로서의 재능은 뛰어났지만 위기 속 나라를 지킬 정치군사적 역량을 기르지 않았고 그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지도 않았을 때 황제와 신하, 백성 모두가 그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무능함은 얕은 수로 덮이지 않는다. 실력이 부족하다면 솔직함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힘도, 신뢰도, 현실 감각도 없이 체면과 자존심만 앞세운 리더십은 언젠가 정강이 변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조직과 사회에서 얕은 술수로 무능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시작되는 나의 하루. 다른 장르,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지금 우리의 일상들이 모여 도시의 리듬을 바꾼다. 스토리가 필요할 땐 플레이리스트 고양.